답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만남이지만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의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북핵 대응에 또 경제 안보, 영내 협력 등 결코 간단치 않은 이 의제들을 두 정상이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심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대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빠르게 성사된 회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게 되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일 만에 진행되는 정상회담이고 또 60년간 뭐 진행된 적이 없었는데 일본보다 우리를 먼저 찾는다. 이거 어떻게 좀 의미부여를 해야 됩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단히 뭐 행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취임 후에 처음인데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 앞서서 한국을 찾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시아 순방 중에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오시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뭐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있죠. 지금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미중 그 갈등 대립이 지금 격화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 전쟁의 참화를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서 한미가 손을 잡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찾는 것은 정말 저는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바로 미국을 가서 한미 간의 동맹을 이제 강화하는 그러한 회담을 하게 마련인데 역대 보면은 대개 2달 내지 석 달이 걸렸는데 11일 만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3달씩 걸리던 게 11일 만에 됐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긴 한데 일단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순방 순서는 뭐 깊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항상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좀 뒤에 방문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일본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로 왔었죠. 그래서 아시아 동맹 국가 중에서 미국이 일본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걸로 이제 일본의 우선 방문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백악관 측에서 볼 때 그 순방의 어떤 스케줄을 짤 때 스케줄의 편의상 저는 그 실무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물론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또 그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일본을 먼저 가고 한국 온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이 한국 순방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을 때 예정된 중요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 쿼드 정상회의 이전에 올 것인지 뭐 이후에 올 것인지 문제였기 때문에 그 백악관에서 밝힌 대로 이건 실무적인 스케줄상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임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좀
엇박자를 내고 삐그덕거리는 게 측면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북한의 도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북한의 코로나 사태, 이런 네. 등등의 미중 전략적 경쟁 사태,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이 미국과 어떻게 동맹을 좀 정상화해야 되느냐,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 오히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일본보다 먼저 서울에 들러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지금 찬스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오늘 와서 또 내일 정상회담 하고 합니다만, 실제로 정상회담에 실제 그 합의된 내용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기나 그다음에 순서나 장소, 그다음에 그 순방 와서 들러야 될 방문의 일정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한미 정상회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을 맞이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면 여러 가지 의제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의 의제가 굉장히 무거운 의제들이 많을 텐데,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의제가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이란 또 한반도 평화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될지도 좀 궁금하고, 좀 이제 전 정부죠.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초반 분위기, 문재인 정부도 초반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에 포커싱을 하면 좋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뭐 순방의 순서가 한국이 왜 먼저냐에 대한 그런 의미를 두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 부분과 좀 직결된 부분이 많다라는 현안으로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지금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16차례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지금 보면은 7차 핵실험 준비가 뭐 사실상 다 끝난 상태이고, ICBM의 그 도발 가능성도 있다. 이런 네. 상황 하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동맹의 안보 부분을 얼마만큼 미국이 지지해 주느냐에 대한 관련돼서도, 한반도의 현안 분위기와 관련돼서도 지금 한국을 먼저 선택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자마자 지금 바로 삼성 평택에 어떻게 보면 세계 반도체 공장인 세계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평택 기지를 지금 또 방문을 한다라는 거 있어서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 쿼드와 또 IPEF에 대한 경제 네. 협력체에 대한 그 구상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 협력인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순서가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오고 일본을 가는 것이 인태 지역의 안보 부분과 경제, 그다음 기술 공급망 협력에서의 모든 것을 그 구체화시키는데 그런 순서에 따른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제는 안보, 경제를 사실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연계해서 보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이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 반도체 공장은 가는데 DMZ는 또 안 가더라고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하면 뭐 이제 북핵 대응인데요. 네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전 정부들이 북한의 그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왔는데, 예. 지금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북한, 미국 또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그 합의를 좀 이루었었는데 이 합의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 합의했던 것이 그래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일정 합의를 해서 네네. 그 핵 개발을 좀 운동선언까지 유예하고 또 미사일 발사도 좀 유예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소용이 없어졌어요. 지금 완전히 그 핵무기 핵전력으로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이 핵무기라는 그 특성상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핵무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이 지금까지 제공해온 핵우산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소위 확장 억제, 그 미국의 이 전략을 좀 강화해가지고
일단 북핵을 억제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윤 정부가 여러 가지 뭐 글로벌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 리스크를 어떻게 이번에 좀 제거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DMZ를 안 가는 건 별 문제 없는 건가요? 뭐 DMZ 꼭 가야 되는 문제가 건 아니라고 아니지만, 나는 네. 생각을 하고요. 뭐 DMZ에 가서 보통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날린다든가. 네네. 가는 것 자체가 의미를 주잖아요. 네, 사실.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그 꼭 뭐 북한에 대한 어떤 뭐 좋은 메시지, 과거에는 이제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긴장 완화의 메시지를 되게 날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그 지금 뭐 핵실험 7차 핵실험이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요. 또 ICBM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DMZ에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과 네.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정부의 대응이나 혹은 중점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어떤 의제들 어떤 것들이 좀 있다 보십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대응에 대한 공조 방안 마련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2018년에 그렇죠.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끝난 마당에 보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고 더 북핵 문제는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작년 1월에 북한은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서 이미 핵 무장 국가는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 핵 무장력과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하고 그 스케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핵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원자폭탄 몇 개 가진 정도가 아니라 네네. 지금 계속 실험 발사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듯이 다종다양한 핵 능력의 고도화와 핵 실전 배치에 대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 2018년의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추억으로 돌아가는 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중한 현실 변화에 우리가 좀 직시를 해서 이번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제일 첫 번째 가는 의제가 바로 이 변화된 북핵 현실이 악화된 훨씬 더 심각해진 북핵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 공조를 할 거냐의 문제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는 핵을 가져버린 북한이기 때문에 네네.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자유세계를 향해서 핵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튼튼한 한미 안보의 협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비핵화 협상도 중요하지만 비핵화 협상 우선에 네네.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단호한 우리의 한미 간의 안보의 협력. 이것이 아까 말씀 확장 억제일 수도 있고 뭐 전술핵 공유 같은 것도 이야기 나옵니다만 네네네. 그건 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긴밀하고 더 심화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아마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못 쓰게 못 쓰게 해야 해야 되는 하는 거죠. 그런 네. 방안들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맞습니다. 논의가 돼야 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네. 그 못 쓰게 하는 생각은 뒤로 하고 어떻게 네. 하면 또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 환상에 빠져서 그러니까요. 계속 협상을 했는데 협상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만 협상을 하면서 또 다른 축으로는 그 가지고 있는 핵을 못 쓰게 하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효리 의원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속도가 좀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된다라고 해서 네네. 거기에 맞춰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반드시 속도를 내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부분은 우리의 어떻게 뭐 합리적인 거기 그 추론이라기보다는 네네. 희망적인 사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비핵화와 관련돼서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환경 하에서 우리가 그런 비핵화 협상보다는 최우선점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데 더
방점이 놓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비태세 강화 부분과 한미동맹이 그동안에 우리가 대비태세와 관련돼서 중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한미연합훈련을 실제 기동훈련을 한다라든지 네네. 전력자산 전개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보면 지난 4월 25일 날 또 김정은 연설을 보면은 네네. 국가 근본 이익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핵 사용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와 억지력 강화가 더 먼저 방점이 놓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의 우리 안보와 관련돼서 주요 포커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방한하는 기간 중에 혹은 7차 핵실험이나 혹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어떤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은 계속 좀 상존해서 실제로 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최근에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인지도 좀 상황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북한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네네. 또 북한의 그 방역 능력이라는 게 형편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주민들한테 백신도 지금 제공을 하지 못하고 치료제는 물론이고 지금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문제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그 핵실험을 한다든가 또 ICBM을 발사한다든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는데 예.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방한 중에 그러한 모험을 감행할 것인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가능성이 좀 낮다고는 보지만은 그거는 언제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네. 돌아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지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들 우리 두 분 우리 김구식 교수님, 말씀하신 이호령 대로 의원님도, 그죠? 지금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 그 노름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확고한 방안을 한미 간에 합의해서 이번에 발표하는 것이 네. 공동 성명이 내일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 큰 골자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거는 그런 건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쏘는 거는 지나치게 또 분위기를 경색시킬 수 있으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진짜 전 비전문가니까 전문가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미 이제 금년 들어서도 이미 16차례의 이제 미사일 발사를 다종다양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네, 미사일을 그렇습니다. 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ICBM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핵실험도 이미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국정원 보고도 나오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이미 모라토리엄을 다 이제 해제를 해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핵실험하고 ICBM 발사하는 것 자체는 이제 거리낌이 없이 할 텐데 그걸 단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이 시점에 할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기간을 지나서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쏠 것이냐. 일종의 시위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것은 자신의 전술적인 시기의 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우리 임수정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 시기에 정말 강대강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네네. 도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높아 보이지는 않고 이미 수차례 할 걸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새로워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면 발사를 하면 코로나로 인한 지원이나 이런 건 안 받겠다라는 메시지로도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미 이제 발사 이전에도 네네. 어제 국정원 보고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판단하기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북한이 공식 발표하자마자 우리 권영세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네네. 입장을 밝혔는데도 북한이 이제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요 도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연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정이 어떤 일을 할 때 원칙이 맞으면 그냥 하는 것이지 이걸 거래 형식으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쏘면 인도적 지원 안 하고 네네. 안 쏘면 하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의료 지원이나 또 의약품 제공 같은 데 대해서 네.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윤석열 정부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또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글쎄 협상에 나올려는지 대화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초기에는 아마 좀 강대강으로 딱딱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우리가 제공을 지금 그 제의를 하더라도 예, 예. 북한이 받을 입장은 아니다. 또 그런 면에서는 아마 중국에서 여러 가지 뭐 중국이 백신 개발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중국이 그 코로나 상황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의 코로나 상황도 좀 뭐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남쪽 아니라도 우리는 다 받을 때 있다. 뭐 이런 입장에서 꼭 남쪽의 인도적 지원을 수락할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뭐 제가 느낌입니다. 그럼 결국 뭐 제가 여쭤본 게 되게 우문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쏘냐 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타이밍의 문제, 시점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북한은 이미 그거 한 거에 대해서 그 북한의 계산에 의해서 전략 전술의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네. 지금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이미 로드맵은 있고. 그렇죠. 예. 그 로드맵 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약간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거와 관련돼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을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 한참 동안 쉬었다가 또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것 같진 않아요. 결국에는 북한은 투트랙을 갈 거라는 거죠. 투트랙이요? 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은 계속해서 가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지금이 북한이 중국의 지원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면은 그냥 지금 현 수순을 가겠지만 네네. 중국 지원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건 위기가 심각하다면 그때는 국제사회에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옵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청하고 그러면 로드맵은 조금 밀어두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결국 갈 길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투트랙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돼서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거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네네. 거죠. 네. 참 모르겠습니다. 배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로드맵을 할 건 하겠다. 뭐 지원은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식량난으로 수십만이 아사 상태에 있을 네네. 때도 김정일은 인민의 목숨보다는 핵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특성상 정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사회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지킨다고 한다면 인민들의 어떤 상태나 아니면 보건 위기라든지 이런 방역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 90년대 초반 90년대 말까지의 그 아사 사태를 생각해 보면 그들 스스로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고난의 행군이지만 우리는 떳떳이 붉은 길을 지키고 가겠다. 이런 게 그들의 수십 년 전의 전통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창궐했으니까 핵 질주나 핵 프로그램을 좀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뭐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느껴질 정도로 좀 북한의 그런 상황들 또 생각들이 굉장히 공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라는 뭐 보도는 나왔지만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선을 그었고 뭐 대북 특사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선을 다 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요선에서 이제 아예 멀어진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되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보도가 나왔을 때 그 보도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품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뭐 회동에 글쎄요. 대해서? 이제 뭐 조금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기록을 찾아보니까 작년 5월 21일 날 그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방미 정상회담이죠. 그러니까 꼭 딱 1년 1년이 전. 됐네요. 네. 그래서 그 환대를 받았고 또 뭐 나름대로 정상회담은 잘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우리 이 정부 교체가 지금 뭐 11일밖에 안 된 거 얼마 안 아닙니까? 됐죠. 이런 상황에서 떠나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예우 차원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문재인 대북 특사설까지 뭐 얘기가 좀 회자가 되고 이거는 뭐 외교적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특사를 보낸다. 우선 뭐 문재인 대통령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북한이 특사 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이 눈덩이처럼 지금 네. 불어나니까 그 백악관 측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 대통령을 만나서 차 한잔 한다는 얘기가 백악관 밖에서 아마 민주당 쪽으로 전해졌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이건 사실관계가 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이거는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뒷맛이 좀 좋지 개운하지 않은 않으시군요. 그런 이번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유릉민님도 같이 보시나요? 좀 그렇죠. 네. 그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전 대통령과 만난다라는 만난다. 거는 그 일정을 보면 굉장히 빡빡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빡빡한 일정에 전직 대통령을 만난 전례도 없고 또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한 이상한 얘기군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이게 이제 어떤 그 발신에 의해서 이게 초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측이 밝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찾아보니까 4월 28일 날 청와대 발 기사로 이제 처음 나왔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죠. 퇴임을 그렇죠. 며칠 앞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올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네.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이제 특사까지 이게 그러니까요. 대북 확대되지 특사?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특사라는 걸 생각해봐도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만나러 한미 정상회담 빡빡한 일정에 와서 전직 대통령을 바로 직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네. 미국 대통령이 와서 한국 대통령을 특사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협상의 경험을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로 모셔야지요. 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국 대통령을 특사로 이야기합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이상한. 이게 상상이 잘 안 네. 되고 정상적이지 않은데 계속 그게 뉴스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해프닝은 저는 뭐 바이든 그 백악관 측에서 해명할 게 아니라 저는 윤건영 의원이나 저 이야기를 발설했던 사람들이 저는 해명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네. 저는 저게 그런 사실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결례가 돼버렸는데 저런 내용의 저는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성과에 지금도 집착하는 분들의 저는 조급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기대했죠. 갔습니다만 예. 그 상황 이후로 또 남북 관계나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전혀 다른 딴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일부 측근분들은 2018년 상황에 그 향수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한반도는 그때 평화 프로세스가 주요했다. 이런 거에 대한 과도한 과거의 집착. 환상에 젖어 있다고 과도한 봐야 집착이 되겠군요. 있으니까 백악관 측에서 나왔는지 백악관 주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아니면 여기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서 아이디어처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흘러나오니까 이걸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섞어서 과도한 편향적인 저는 확증 편향에 의해서 나온 잘못된 오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괜히 여쭤봤나 했는데 여쭤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 기억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도체 웨이퍼를 들면서 강조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로 인한 동맹, 이 라인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일정으로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없을까요? 네, 뭐 당연하죠. 지금 반도체 대란 아닙니까? 전 그러니까요. 세계가 맞아요. 반도체가 모든 뭐 그 첨단 풍기예요, 제품에는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우선 그 자동차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맞아요. 반도체가 없어서 제때 생산이 안 돼가지고 공급이 안 되고 받을 때까지 뭐 또 6개월, 1년씩 소비자까지 걸리더라고요. 손에 들어오는 데는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뭐 제4차 산업의 쌀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반도체는 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세계 반도체 강국은 지금 뭐 그 설계 면에서는 미국이 제일 앞서 있고 그다음에 생산 면에서는 지금
지금 우리 한국, 우리나라 삼성, 네. 그다음에 대만의 TSMC, TSMC, 네. 그다음에 일본의 지금 전자 업체들 이 4개국이 이제 세계 최대 그 반도체 생산을 강국인데 하고, 네. 지금 중국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그 초기술 격차를 이걸 언제까지 유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네. 이런 면에서 그 중국의 어떤 그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제 견제하고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반도체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해 나가려면은 한미 소위 반도체 동맹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워싱턴에 다녀왔는데 워싱턴에 갔더니 지금 그 백악관하고 상대하는 거는 정부뿐 아니라 네. 이제는 삼성, SK 이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직접 상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우리 산업에 대한 그 미국의 중요성이 지금 그렇게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 땅을, 한국 땅을 밟으면서 삼성에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저도 뭐 수석님 말씀 전체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앞에 트럼프 행정부를 사실 정권을 교체한 민주당 정부잖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 비판하지만 대중국 정책은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아시아에서의 확장 네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재균형 전략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의 중국의 이 세력 확장을 이제 묵과할 수는 막기 없다. 위해서. 이게 이제 미국 조야에 다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대중국 정책의 일관성 하에서 사실은 이른바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전략들을 짜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른바 어제 김태호 안보실 차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좀 격상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 동맹이라는 건 바로 이 반도체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른바 여러 가지 기술 패권과 관련된 엄청난 미중 간의 지금 전략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고려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웨이퍼 흔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것으로 특정화돼 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 무기화 될 수 있고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서는 반드시 반도체를 특히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을 끌어들여서 반도체 공급망이란 글로벌 체인망에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사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 제 머릿속에서 쿼드가 좀 떠오르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그 IPF 아까 이호령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던 인도 태평양 이제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IPF에 미국이 주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일종의 뭐 반중 연대라는 성격을 띈다고 봤을 때는 혹시 우리가 뭐 불똥을 맞는 건 아닌지 이제 한 7년 전인가요? 지금 사드 보복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게 쿼드와 쿼드 중심의 또 쿼드 플러스. IPF 이제 이런 네, 게 IPF 생기면은 우리가 또 참여를 했을 경우 굉장히 반중 연대에 참여를 해서 네네. 경제적인 보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쿼드의 참여 국가나 IPF 지금 참여를 선언한 국가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보면 인태 지역 국가들, 네.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 중에는 일부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전부 다 중국의 보복을 받을 것이냐라는 퀘스천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모든 사회는 국제사회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로 지금 21세기가 전환이 되는 시점인 거죠. 보면은 우리가 수출입과 관련돼서도 이전에는 중국에 수출입하는 게 보면은 우리의 완제품이 갔었는데 지금 앞에서도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게 지금 초격차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게 수출했던 이 부분이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완제품. 왜냐하면 중국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 앞으로 향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는 뭐냐 하면
반도체, 그다음에 부품, 장비 이런 거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협력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또 경제와 안보가 굉장히 밀접히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초장비, 그 초정밀 기술들이 결국에는 상대방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안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협력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져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도 보여드리는 게 이제 수출 비중을 국가 상대별로 상대 국가별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어쨌든 대중 수출 비중이 좀 높잖아요. 높게 형성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뭐 쿼드에 들어가는 국가들보다는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거에 대한 후폭풍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나친 기우인 건지 걱정인 건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보면 우리가 호주 같은 경우 많이 비교를 해요. 우리나라랑 네네. 비교를 하면은 보면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미국, 그다음에 쿼드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호주가 중국에게 수출입과 관련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고려해봤을 때 어떤 거에 가입을 하는 데서 우리 이익보다는 예. 중국의 어떤 보복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거기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서 우리의 입장을 주저주자는 거는 오히려 우리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냥 국익만 보고 가야 되는 거겠네요. 정말.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게 쿼드 플러스니 뭐 이번에 IPF 네. 참여라든지 미국과의 이 전략적 동맹 강화 이런 것들 하면 이제 일부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중국의 보복 또 네.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눈치를 보는 네. 거죠, 이제. 이제 뭐 이른바 예. 안미 경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뭐 중국이라는 중국과는, 건데 네.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전 시기의 이야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대중 정책이 이미 전략적으로 공고화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저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저는 구조화된 저는 동북아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패권 경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를 우리는 굉장히 면밀하게 타산해 보고 이게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양쪽 다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은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런 식의 눈치 보기는 이제 더 이상 저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미 중국 측에서 그런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대국답지 못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사드 때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그 부당한 보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받았기 때문에 그 보복성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 경제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는 중국의 보복에 충분히 저는 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저 그런 면에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이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우리는 통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어떤 편을 쓸 것인지 우리의 가치와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중국의 눈치만 봐서 사실 지난 정부 때 보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눈치를 봤지만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구도 속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오히려 중국에 우리가 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우리 한국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국이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는 지정학적 위치나 그다음에 뭐 우리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좀 잘 끼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동안에 이제 줄타기 외교, 네. 소위 뭐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하셨지만 안미 경중 해가지고 안보는 한미 동맹 뭐 그대로 가져가면서. 유지하고 경제는 뭐 중국 중심이다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 기대감은 두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북핵에 좀 북한을 억제해서 지금 그 해결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네네. 북핵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지금 최대 무역국이 지금 중국 아닙니까? 약 한 2,500억, 3,000억 불에 지금 육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흑자가 지금 홍콩하고 중국을 합하면 한 600억 불 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정말 없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이런 모든 그 국가 간의 이런 거래보다도 우리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위 보편적 글로벌 가치를 중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 네. 이런 걸 지금 중국에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한테 머리 숙이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하고의 그 모든 우리가 상대할 때 호혜적인 그러한 뭐 무역도 우리가 흑자를 그만큼 내는 거는 중국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가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고요. 중국은 조금 그 이러한 국가 간의 외교의 어떤 그 갈등 문제가 생길 때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하나의 좀 관례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네. 일본하고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보복을 하고 네. 호주하고 지금 중국 관계가 굉장히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데 호주로부터 사는 석탄이라든가 네. 또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수입 제한 같은 걸 함으로써 보복을 해왔는데 뭐 이런 게 조금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예속되는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한테 대해서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규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언제나 중국의 어떤 끼어가지고 그러한 그 상황에서는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고 윤석열 정부한테 저는 그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세분 말씀이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줄타기 외교, 뭐 줄타기 또 무역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벗어나고 국익을 위해서 하나의 대전제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같이 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숙제로 지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보면은 우리 일본 간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도 보면은 다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을 우리가 했고요. 소부장하면서 그렇죠. 피해를 많이 봤었죠. 또 중국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그러한 그 제재가 있을 때도 네네. 우리가 또 다변화라든지 여러 다른 옵션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해 나갔듯이 예. 지금 보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20세기 경제, 21세기 경제가 많은 면에서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성품을 판매하는 거에서 이제는 부품이라든지 그 소재. 장비 중심으로 모든 게 수출입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거네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의 성격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또 다변화라든지 네. 또 거기에 또 기술 첨단화 부분도 연결이 되고 또 디지털 경제가 또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그 IPEF에서 네. 다루는 네 가지 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라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기반해서 경제 수출입의 문제를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수출입의 어떤 다변화라든지 디지털 영역에서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기술 동맹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어쨌든 뭐 아까 행운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취임 한 11일 만에 열린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과연 뭘 얻어내야 될지 과연 우리가 어떤 걸 좀 이득으로 취해 가야 될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 있다 보십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추상적 개념으로 말하는 게 국가 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이익이라는 걸 정상에 두고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국가 이익을 간주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의 이제 네. 생각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전에 문재인 정부랑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외교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요한 동맹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네. 전략적인 가치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이나 대중국 정책에 우리가 합류해서 네. 기술 동맹까지 이제 확장시키자는 게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아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과거의 안보 동맹 그다음에 가치 동맹 이번에 이제 기술 동맹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는 전략적 동맹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이제 공고히 해놔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 문제도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네. 협상 외에도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튼튼한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한미 간의 굳건한 이 전략 동맹으로의 그 상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에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어떤 상호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정상화 그리고 한미 동맹의 격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북핵 문제 해결이고 그것이 바로 미중 관계 해결이고 그것이 바로 전 동아시아 평화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네. 정상회담이 이렇게 되는 게 행운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이번에 얼마나 만들어가고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이번 정상회담의 하나의 성패 기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많은 이슈, 북핵 문제, 뭐 경제 안보,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그런 한미 동맹 관계,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이제 강화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그 내용적으로는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 2년 반 임기가 남았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한미 동맹 관계의 하나의 틀 속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신뢰 관계를 구축해서 뭐 정말 급할 때 전화 들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가까운 관계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그런 관계를 짧은 방한 기간에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내일 공동성명에 담기고 따라오겠지만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어떤 이번에 외교술을 한번 좀 기대를 크게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자리가 될 것 같고 회담은 한 9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소인수 회담, 그다음에 환담, 또 뭐 확대 회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단독 회담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끌어나가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오늘 뭐 기사 중에 나온 게 소인수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소수가 빠지면서 자리를 단독이 만들어주는. 남아서 단독 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그럴 가능성도 이제 열어놔야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한미동맹의 강화 부분, 그리고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오면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21세기 초반부터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게 계속 워딩만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상의 모든 거를 액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액션 플랜이 담긴 소위 말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침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의 그러한 발전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반도에서 한반도에 벗어나는 그런 영역으로까지 경제, 안보, 그죠? 환경, 기술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 부분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만 좀 그렇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리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의 외교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또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성준 전 수석, 김근식 교수, 이호령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